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춘자라고 해요. 제 이름만 들으면 제 나이를 60대 이상으로 가늠하시겠지만 사실 전 30대 초반의 신혼이죠. 제 이름이 춘자인 건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가 절 고아원에 버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춘자로 지어주세요라는 메모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 이름은 춘자가 되었어요. 제가 오늘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욕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저는 살면서 저희 시부모님처럼 욕심 많은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시부모님과 인연을 맺은 건 햇수로 2년밖에 되지 않는데 그간의 사연은 20년도 더 된 듯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욕심이 불러온 대참사를 기록해 보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앞서 말했듯 전 고아로 자랐어요. 태어나자마자 고아딱지를 붙였고 운이 좋아서 제 나이 7살에 부잣집 딸로 입양이 되었죠. 제가 입양된 집은 회장님 댁으로 불렸는데 회장님이신 양아버지는 지역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장님이었어요. 실제로 대기업을 소유하거나 재력을 가진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띄워주듯이 주변에서 회장님이라고 부른 거죠. 백화점도 대기업 계열사의 그런 대단한 백화점이라기보다는 지역 규모의 작은 향토 백화점 같은 거였죠. 작은 규모라도 백화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집에 돈이 많았으니 가능했던 거죠. 양어머니는 저희 고아원에 자주 봉사를 오신 분이셨는데 아들 하나를 낳고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입양을 고려하다가 결국엔 딸아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저를 입양하게 되었죠. 양어머니는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성격이 조용하고 말씀도 늘 차분하게 상대를 배려하시면서 하시는 데다가 피부가 곱고 외모는 또 얼마나 단아하신지요. 제가 저분의 딸이라는 게 늘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전 하루아침에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장님의 양딸이 되었고 양부모님 덕분에 회장님 집안의 딸로 환골탈태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집안으로 시집도 갈 수가 있었죠. 결혼 후에는 또 시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시부모님과 아는 지인 여러 명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자긴 결혼 잘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는 눈에서 꿀이 떨어져. 아유 부러워라. 자긴 대체 무슨 복을 타고났대? 지인분께서 제대로 보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랬으니까요. 시부모님은 저를 보석대하듯 귀하게, 어린아이 대하듯 조심스럽게, 때로는 우쭈쭈쭈하는 분위기셨어요. 저는 시댁에서 식사한 후에도 설거지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겠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늘 말리셨죠. 관둬라. 귀한 따님 손에 물 묻히는 거 아니다. 그렇듯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보지 않고 회장님 딸 대하듯 거의 공주 대접을 해주셨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교수로 재직 중에 대학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를 초대하셨죠. 그 자리에는 대학 내 많은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며느리입니다. 백화점 회장 딸이에요. 이젠 제 딸이나 다름없죠. 라면서 저를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셨죠. 잘난 것 하나 없는 저는 백화점 회장님 딸이라는 거 하나로 그 자리에서 또 완전 귀빈 대접을 받았죠. 시부모님께서 어찌나 저를 내 며느리 하면서 칭찬을 해대던지 저는 시부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민망해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였죠. 그렇게 전 시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받는 며느리였죠. 그런데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3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희 친정인 양부모님 집안이 망해버린 거죠. 양오빠가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서울에 투자회사를 차렸는데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제가 시집 온 지 반년쯤 되었을 때 양아버지가 지병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서 백화점을 양어머니가 운영하고 계셨을 무렵이었어요. 아마 양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양오빠가 투자회사를 차리는 걸 적극 말렸을 거예요. 아니,
양오빠가 회사를 차리겠다는 말조차도 꺼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제가 봐도 모험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양오빠는 양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세상 물정 뭘 안다고 그러세요. 지역에서 백화점 하나 운영한다고 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업은 앞서가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백화점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서울에 투자회사를 크게 차린 거죠. 양오빠는 자신이 유학파라는 것과 함께 유학 중에 만난 기업 회장들 자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양어머니를 설득했고, 끝내 양어머니도 논리적으로 양아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격이었어요. 하지만 양오빠의 회사는 몇 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죠. 정말 하루아침에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거라는 걸 저는 절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담보로 잡힌 백화점은 홀라당 은행으로 넘어가 버렸고, 양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빚을 다 갚았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이때 저는 양어머니를 위해서 뭐든 해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정의 일로 정신을 차릴 여유도 없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산이 기다리고 있었죠. 양부모님 집안이 쫄딱 망하자 저는 시댁에 구박되기로 전락을 하게 됐죠.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우리 복지재단에 가장 큰 후원금을 내는 집안이 그렇게 망하면 어쩌라는 거니? 네 양어머니도 참 지혜 없는 분이시다. 경험도 없는 아들한테 돈을 그렇게 꼬라박아?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인생 헛사셨어? 시아버지는 현직 지방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셨어요. 시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시아버지가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한 뒤로 시어머니께서 학교를 퇴직하고 적극적으로 재단 일을 맡아 하고 계시죠. 복지재단에서는 기업가나 일반인들에게 후원금을 걷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죠. 시부모님 두 분 모두 학자라서 이미지도 좋고 또한 지역 내에서 발이 넓어서 지역 오피니언들에게 많은 후원금을 받아 운영 중이셨죠. 외국 계열 회사 연구원인 남편은 제 앞에서는 처갓집이 쫄딱 망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지만 어째 요즘 저를 보는 표정이 무표정해 말도 걸지 않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대꾸는 물론 없고 물어보는 말에만 겨우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양부모 재산 믿고 내 귀한 아들 사위로 줬더니 이게 뭐야. 양아들은 한국에 안 들어오고 미국에서 살 거라더니 웬걸. 한국 들어와서는 지 부모 재산 다 까먹고. 아이고야. 이럴 줄 알았으면 고아 며느리 안 보는 건데. 내가 살다 계산 틀리게 한 건 이번이 처음이네. 아휴 억울해라. 시아버지보다도 시어머니께서 저희 양부모의 인성과 재산을 좋아하셨고, 그리고 그런 인연의 끈으로 저와 시어머니께서 직접 중매를 선 거였어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하게 된 거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거의 가정부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없는 집안일도 만들어서 저를 구박하기 시작하셨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놀지 말라면서 베란다 청소도 시키셨고요. 재단에서 후원하는 회원들에게 보낼 김치를 담그라고 하셨죠. 그 양은 어마무시했어요. 또 심지어는 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도 부르셔서 말 그대로 들들 저를 볶아대셨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선을 넘자 감정이 폭발해버렸죠. 그 사건이 일어난 새벽부터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군요. 집에 손님들 온다면서 잔치상 준비를 하라더군요. 갈비에 불고기에 잡채며 각종 전이며 명절보다도 더 걸게 아침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지고 볶고 그 많은 양을 혼자서요. 점심때가 되니 손님들이 도착을 하셨죠. 시어머니는 복지재단에 새로운 후원 회원들이 오셨다면서 간이며 쓸개며 모두 다 빼줄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는데, 와, 정말이지 토가 쏠려서 들을 수가 없더군요.
저 혼자서 이른 아침부터 음식을 만들었으면 나머지 일은 본인이 좀 하시지. 손님들이 도착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잡일들을 모두 저에게 시키셨어요. 아마 돈 주고 부리는 가정부에게도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지는 않을 거예요.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 저를 전문 가정부로 착각하시더군요. 기존 회원 중에서는 제가 이 집 며느리인 것을 알지만 새로운 후원 회원들은 저를 잘 모르니까요. 초대되어 집에 온 손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어머,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가정부를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전 가정부가 아니고 이 집 며느리예요 라고 말하려는데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네, 젊어도 손은 야무져서 일을 깔끔하게 잘하더라고요. 저희가 가끔 부르는 아이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정말이지 당황스러워서 저는 시어머니를 한동안 쳐다봤어요. 아니, 아무리 제 친정이 경제적으로 망했다고 저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집 며느리를 가정부라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할 수 있냐고요. 저는 완전 화가 나버렸어요. 이 대목에서는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참았다가는 저를 어디까지 끌어내릴지 몰라서 시어머니와 대판 싸워버렸죠. 마음 같아서는 손님들이 있건 없건 간에 질러버리고 싶었지만 손님들이 계시는 곳에서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손님들이 다 나가고 난 뒤에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시작했죠.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집 가정부인가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이게 아주 사람 잡네.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저를 가정부라고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젠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오리발까지 내미시는 거예요? 저 배은망덕한 것 좀 보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어머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마침 시아버지가 손님들을 배웅하고 들어오시더군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정부만큼이나 일을 잘한다는 표현이었는데 내가 언제 널 가정부라고 표현했니? 그거 괜한 자격지심 아니니? 너야말로 계속 이런 식이면 내 며느리로서 다시 널 생각해봐야겠다. 그래요, 어머니. 그럼 말이 나온 김에 다 해볼까요? 제가 어머니 마음 모를까봐 그러시나 본데요. 제 친정 망했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저희 친정 망한 뒤로 저를 막대하시잖아요.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어머니 이런 분이라는 거 정말 실망스럽네요. 세상에 알리고 싶네요. 복지재단 만들어서 어두운 곳에 빛을 주고 싶다 하시더니 양부모님 사업 망해서 가난해졌다고 하루아침에 사람 그렇게 돌변하나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어머니만 저한테 실망할 자격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한테 실망할 자격 충분하다고요. 어머니가 사돈을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시집을 잘못 온 거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을까 봐서 속사포로 제가 그간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얘기에 껴들지를 못하다가 제가 말을 마치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그러시더군요. 저거 말하는 것 좀 보소! 하면서 저에게 도끼 눈을 치켜뜨는데 금방이라도 제 귀싸대기 한 대는 갈길 것처럼 하시더군요. 그래요. 2판 4판 여기까지 온 마당에 뺨 한 대 맞는다고 해서 제 인생이 뭐 달라지겠나요? 저는 배째라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똑같은 눈빛으로 바라봐줬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불쌍한 년. 그 와주제 양부모 잘 만나서 부잣집 딸 행세하며 잘 살았는데 이제 어쩌니? 다시 거지가 돼서. 니년 팔자도 참 딱하다. 라는 겁니다. 이 말에 10개의 손톱으로 시어머니 얼굴을 긁어버리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언짢은 얼굴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더군요. 우리 두 사람의 싸우는 모습에 화가 나셨는지 얼굴빛이 벌개져서는 서 계셨어요. 그러고는 한마디 던지셨어요. 잘한다 잘해. 이거 원참 하극상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에 대들지를 않나. 너 우리 집에서 일 다 봤으면 집에 가라. 네 면상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하시는 겁니다. 네, 저도 더 이상 두 분 면상 보고 싶지 않으니 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 부르지 마세요. 하고는 시부모님 댁을 나왔죠. 집에 가는데 분하고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공원으로 가서 화가 풀릴 만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조금은 화가 풀리더군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어제 시부모님 집에서 일을 너무나 많이 해서 그런지 온몸이 아프더군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화벨이 계속 울리더군요. 누구겠어요. 연달아 제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는 사람은 시어머니 뿐이죠.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죠. 제가 여보세요를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 하는 말이 집에 좀 와라. 화장실 청소하는 날이잖니. 미쳤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가정부라고 표현하는데 오란다고 쪼르르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해주게요? 그래서 그랬죠. 전화 잘못하셨습니다. 저 가정부 아닙니다. 하고는 휴대전화 전원을 아예 꺼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제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진상 시어머니도 시어머니라고 나름 그 뜻 다 받아주다 보니 제 몸이 남아나질 않더군요. 하루 정도 집에서 푹 쉬면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다음날 아침까지도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저는 무거운 몸을 겨우 이끌고 병원에 갔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얘기를 하더군요. 임신 테스트 해보셨어요? 하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산부인과를 한번 가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산부인과로 달려갔어요. 그간 친정에 일이 많았고 시어머니가 저를 뺑뺑이 돌리는 바람에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신 주기 계산도 안 하고 하루하루를 보냈더군요. 임신 맞습니다. 3개월입니다. 몸 조심하셔야 해요. 내 몸에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니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생각이 많아졌어요. 지금 시부모님 관계도 그렇고 남편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하거든요.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예전과 확연히 달랐어요. 제 눈빛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어보는 말에는 응, 아니 이 두 가지 단답형 중에 하나였죠. 부부 사이에 웃음과 대화가 단절됐는데 뱃속에 아이라니 과연 남편이 기뻐할까 걱정됐어요.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임신을 했노라고요. 그런데 제 우려와는 달리 남편은 엄청 기뻐했어요. 제 예상과는 360도 다르게 시부모님도 좋아하셨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저에게 사근사근 대하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이상했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대체 이건 뭐지? 분명 이건 함정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과일을 사들고 제 집에 오셨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안에 이런 경사가 없다. 우리 며느리 장하다. 그간 내가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구나. 다 잊어버리렴. 알았지? 다시 한번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산부인과도 추천을 해주셨어요. 아는 지인이 며느리 다니는 산부인과가 있는데 아주 좋다더라. 딱히 정한 곳 없으면 그 병원으로 다녀. 친정 망했다고 그렇게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임신했다니까 다시 저를 공주님 대하듯 하는 시어머니를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기도 하더군요. 돌이켜보면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직후부터 손주 보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빨리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주 많이 하셨어요. 임신하기 전에 그러니까 친정이 망하기 전에 저를 산부인과에도 데려가 주시고 임신이 잘 되는 한약도 지어주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는 신혼 초부터 노력해도 3년이 지나도록 이세 소식이 없다가 이렇게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애를 가졌으니 더욱더 기뻤죠. 여러 생각 끝에 시어머니의 이런 변화를 저는 좋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뱃속의 아이가 나빠진 시부모님과 저의 사이를 그리고 소통이 줄어든 저와 남편 사이를 예전으로 돌려줄 역할을 할 복둥이라고 생각하기로요. 그리고 친정이 망하고 나서 저 역시 시댁에서 기가 죽어 살았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에 시부모님 앞에서 체면에 서게 되었죠. 시부모님의 축하를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예, 뭐하니? 특별한 일 없으면 지금 산부인과에 비타민 영양제 맞으러 가자. 산모들에게 그렇게 좋다면서 내가 예약해놨으니까 지금 나올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좋아요. 지금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니 비타민 주사를 맞고 오는 길에 시부모님에게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드려야지 생각하고
룰루랄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알게 됐어요. 저를 기다리는 건 산모 몸에 좋은 비타민 영양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포기하는 수술을 상담하려고 예약을 잡은 거였더군요. 뭐라고요? 아이를 포기하라고요? 저는 병원에 가서야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에게 따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 같으면 뱃속의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왜 그렇게 저를 못살게 구시는데요? 임신 후에는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계속 이러실 거예요? 너를 못살게 구는 게 아니라 널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넌 생각이 있니 없니? 이 상황에서 아이는 낳아 뭐 하려고 그래? 그건 네 아이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아이야. 망한 집구석 피를 받은 아이. 난 보고 싶지 않다. 저는 이곳이 병원이건 말건 사람들이 있건 없건 간에 시어머니에게 바락바락 대들었어요. 저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병원 직원들이 와서는 시어머니와 저를 말리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했죠. 시어머니와 저는 씩씩대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시댁으로 자리를 옮겨서 2번째 육탄전을 벌였죠.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나보고 아이를 포기하라고 할 수 있어? 당신 같으면 그럴 수 있어? 어떤 엄마가 배 안의 자식을 지우냐고. 돈도 없는 년이 애 생겨서 내 아들 발목 잡으려고?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 우리 아들에게도 넌 안 어울려. 정 아이를 포기 못하겠다. 그럼 양육비 줄 테니 그 돈 받고 너 혼자 애 키워. 좋게 말할 때 꺼져. 너 같은 고아들은 근성이 남에게 빌부터 먹으려고 하잖니. 난 그 꼴 못 본다. 아니, 안 본다. 너하고 이혼시키고 내 아들 번듯한 집안에 장가 보낼 거야. 이번 주말에 내 아들 맞선 잡혀있다. 시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참으면 사람도 아니죠. 저는 이판사판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아버렸어요. 내 자식을 없애자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딨어요. 시댁에 계셨던 시아버지는 그러지 말라고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제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아당겼어요. 저만 당할 수 없죠. 저 역시 온 힘을 다해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시어머니의 짧은 머리카락을 10손가락 안에 가득 채워넣고서는 잡아당겨 뜯어내버렸어요. 역시 시어머니도 뒤질 사람이 아니죠. 제 긴 머리카락을 잡아서 흔들어 버리더군요. 제가 한 대 때리면 시어머니도 저를 한 대 때리고 밀고 서로의 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나이가 있는지라 저에게 밀렸지만 깡으로 버티면서 저에게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해 버티더군요. 사연 모를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저를 못된 며느리라고 엄청 손가락질을 해댔을 거예요. 쪽정이처럼 비쩍 마른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떼내어 보기도 하고 저를 떼내어 보기도 하고 왔다 갔다 땀범벅이 되어 싸움을 말리다가 결국 저희 두 사람을 떼어놓았죠. 시아버지는 큰 소리를 치셨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창피하지도 않아?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말이야.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도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둘 다 너무 흥분한 상태니까 일단은 진정한 다음에 얘기하라고. 세아가 너는 어서 집에 돌아가거라.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씩씩댄 채 그대로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시더니 화를 내면서 재촉하셨어요. 가! 얼른 가라고!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지금 이 자리를 피하는 게 맞지만 억울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해주지만 한 번만 더 나한테 이런 짓을 하려고 하면 그땐 당신 제삿날인 줄 알아?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퍼부어대더군요. 세상 교양과 지성은 모두 자기만 갖춘 척 하더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쌍욕을 퍼부어대더군요.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받아 쳤죠. 너 같은 인간이랑은 더 이상 대화 안 해. 꺼져! 라고 말하며 경멸의 눈빛을 보내는데 시어머니가 양손에 손톱을 세우고서 저에게 또 폭력을 쓰려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제지하면서 저에게 가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냐? 대체 안 가고 뭐 해? 라고 소리 지르셨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축객령에 어쩔 수 없이 시댁을 나왔습니다. 저는 시댁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 있더라고요.
시댁은 어차피 3층이니 계단으로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았죠. 아직 3개월 정도라 배가 불룩해서 걷기 힘든 수준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싸움을 하느라 힘이 빠져서 그런지 발을 헛디뎌 계단으로 굴러버린 거예요. 제 입에서 비명소리가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비명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시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무슨 소리지? 라고 중얼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가 계단에서 구른 걸 발견하고 시부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예, 정신 차려라. 예, 119. 하시면서 주머니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9를 불러주셨어요. 시아버지의 대처로 저는 응급실에 빨리 실려갔지만 결국엔 뱃속의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유산이 되고 말았죠. 남편은 그날따라 지방 출장을 가서 병원에 늦게 도착했어요. 아이를 잃어 슬픈 저와 역시 아이를 잃은 슬픔과 저를 지켜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는 또 거짓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아휴, 산모가 조심성이 없더라. 그리고 말이다. 며느리라는 게 시어머니 나한테 함부로 막말하고 대드는 거 아니? 그렇게 대드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지. 라며 남편에게 제 험담과 함께 아이를 잃은 게 모두 제 책임이라며 떠넘기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남편의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제발 우리 부부 좀 내버려 두라니까요. 라고 화를 버럭 내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시어머니 역시 아들에게서 들은 이 말에 당혹스러워 하시더군요. 너 이런 아들이었니? 이런 아들이었어? 전현이 내 아들까지 망쳐놨네. 내 아들이 여자에게 미쳐서 부모도 못 알아봐. 아유, 어쩜 좋아. 하시면서 혼자만의 해석으로 남편을 바라보더군요. 남편은 병실에 있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두 내쫓았어요. 지옥 같았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죠. 퇴원을 해도 좋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 집 대신에 친정에 가서 조금 머물다 오면 안 되겠냐고요. 남편은 흔쾌히 저의 생각을 존중해 줬죠. 남편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친정에 간다는 속내를요. 사실 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행동은 눈꼽만큼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에게 대들다가 뱃속의 아이를 잃었다고 얘기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이혼을 결정한 거죠. 다시 말해 이런 시부모님과는 가족으로서 남은 제 인생을 함께할 가치가 없다고 내린 결론이에요. 악마 같고 여우 같고 사악하기 그지없는 시어머니를 단 1초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집안과 인연을 끊는 것이 답이지만 남편에게는 바로 이 말이 입에 떨어지지 않아서 친정에 있으면서 몸도 마음도 추스르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저는 퇴원 직후에 양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양어머니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친정집이 망하면서 10평 조금 넘는 빌라로 이사를 해서 생활하기는 불편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천국과 같았어요. 그런데 불행은 한꺼번에 닥치나 봐요. 제가 친정집에 머문 지 2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양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 암이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늦게 발견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 몇 개월 정도라고 하더군요. 저는 양어머니를 잡고 펑펑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병원에 모시고 자주 다녔어야 하는데 저 사느라 어머니 신경을 못 썼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양어머니는 암에 걸려 시한부가 되셨어요. 저는 양어머니에게 지금이라도 항암 치료를 받자고 설득했지만 양어머니는 반대하셨어요. 치료는 무슨, 나 그냥 내 집에서 편히 있다가 네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다. 저는 양어머니에게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자고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양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죠. 저는 울면서 양어머니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어요. 부잣집 딸로 태어나 부잣집으로 시집가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사셨던 양어머니. 고아원을 찾아 봉사도 하고 남의 아픔을 보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진심으로 할 줄 아셨던 나의 양어머니. 하지만 지금은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자책했어요. 양어머니가 건강했을 때 여행도 같이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그럴 걸 하고 말이죠. 저는 엄청난 죄책감을 가졌어요. 마음이 비단결처럼 고우셨던 양어머니는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은 어두컴컴한 방에서 남은 생을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전 양어머니를 병간호하는데 조금은 이상한 모습들이 저에게 비쳤어요. 걸을 힘도 없는 사람이 가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내용이 심각한지 표정이 늘 어두웠어요. 게다가 통화 시간도 만만치 않았어요. 통화를 한 번 하면 기본이 30분, 길게는 1시간도 넘어가죠. 양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저는 매번 궁금했어요. 간혹 지인분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제 옆에서 전화를 받는데 유독 누군지 모를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면 양어머니는 기다시피 해서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잘 걷지도 못하는 몸을 이끌고 말이죠. 한 번은 양어머니의 전화벨이 울려 수신인 이름을 보게 됐어요. 이름은 조민철. 아무리 생각해도 조민철이란 이름은 제가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한참을 궁금해하다가 양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어머니, 조민철이란 분은 누구세요? 저도 아는 분이세요? 양어머니는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듯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예전에 동호회에서 알고 지낸 사람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전 더 놀랬어요. 양어머니가 동호회 활동을 하셨다고요? 그럼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니면 그 이후?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혼자서 별별 생각을 다 했죠. 나쁜 사람은 아닐지 그게 제일 걱정이 됐어요. 결국 전 양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그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양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양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상한 유언을 남기셨어요. 춘자야, 엄마가 너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거 알지? 엄마가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찾아올 거야. 그 사람 너무 원망하지 마.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이렇게 아리송한 말을 남기고 눈을 감으셨어요. 가장 먼저 양오빠에게 양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양어머니의 전 재산으로 빚잔치를 끝낸 양오빠는 한국 땅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면서 다시 미국으로 떠나버렸죠. 미국으로 떠나는 날까지 양어머니에게 돈을 달라며 어찌나 협박을 해대던지 양어머니는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에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까지 팔아서 양오빠에게 건네주었죠. 양오빠라는 인간은 지금 생각해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져요. 양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양오빠의 반응은 어떨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역시나였어요. 양오빠는 집안을 말아먹은 장본인이면서도 당당했어요. 미국에서 한국 오가는 게 개 이름인 줄 아냐? 택시 타고 가는 줄 아냐고. 무식하긴. 한국 도착하면 장례 끝날 텐데 뭐하러 가. 너 알아서 해. 양오빠는 저 혼자 장례를 치르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나 말이다. 지금 미국에서 새로 하는 사업 때문에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이번에 또 망하면 안 되지. 그러니 엄마도 이해하실 거다. 개뿔도 없는 양오빠는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와서 사업 하는지. 저는 양오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알았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양어머니 입장에서 친자식 얼굴은 마지막으로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서 오빠, 어머니 마지막 길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마지막 길은 자식으로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양오빠가 기가 차는 말을 내뱉더군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돌아가신 엄마가 일어나시냐고. 미국 사업 안정되면 그때 내가 알아서 엄마 보러 갈 테니까 입 다물어라. 친동생도 아닌 년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 미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장례식에 오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전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양오빠를 이제 다시 볼 일도 없겠다 싶어서 쌍욕을 퍼붓고는 마지막을 고했죠. 저는 혼자 상주가 돼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양부모님 지인들에게 부고를 돌리려고 하는데 양어머니 휴대폰으로 조민철이라는 사람이 또 연락을 해왔더군요. 저에게는 베일에 쌓여있는 조민철이라는 사람. 저는 앞뒤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여보세요? 라고 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하는 말이 어머니, 저 윤서방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휴대폰에 수신인 이름을 확인했죠. 조민철 맞는데? 조민철이란 사람이 내 남편이었어?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리어 남편은 저에게 어머니 전화를 왜 당신이 받아? 어머니는 안 계셔? 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전 어머니 돌아가셨어. 뭐 정말? 그럼 나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야지.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저에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왜 어머니 휴대폰에 조민철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된 거야? 어머니의 죽음을 듣고 가슴 아파하던 남편은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재차 3차 물었어요. 당신이 왜 조민철이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장례식장에 가서 모든 걸 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장에 온 남편은 먼저 양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그간의 진상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처갓집에 가 있는 동안 사실은 내 부모님과의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도 많이 바빴어.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말해봐. 나 지금 속이 터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남편은 힘들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사기를 치셔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어. 하면서 남편은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시아버지 복지재단에서 장부 관리와 사무실 관리 등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총무 겸 실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 하루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상의할 게 있다고 만나자고요. 중요한 얘기니 부모님에게도 자신을 만난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혼자 나오라고요.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실장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서 애원을 하더랍니다. 나 좀 살려줘. 나 더는 못하겠어. 괴로워서 잠이 안 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살 수가 없어. 다짜고짜 남편을 붙잡고 하는 실장님의 얘기가 무슨 얘긴지 남편은 하나도 모르겠더랍니다. 일단 남편은 실장님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실장님,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이해가 되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실장님은 시아버지 대학에서 학사를 받은 제자라고 해요. 남편도 어려서부터 실장님을 만나와서 형 동생 하는 사이로 막역했다고 해요. 교수님이 처음에는 이러지 않으셨는데 후원단체가 늘어나면서 욕심이 과해지셨어. 후원금 들어온 걸 개인 돈으로 빼돌리는 이중장부를 쓴 건 3년이 지났어. 이 정도만으로도 아주 큰일인데 교수님이 이제는 더 큰 돈에 손을 대려고 하셔. 해외에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돈을 빼돌리자고. 더 위험한 건 지금 교수님은 불법적인 일에도 연루가 되어 계셔. 해외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집단과 연결이 돼서 우리 재단 후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해외 취업을 빌미로 외국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명목은 한국에서 취업이 어려우니 외국으로 눈을 돌려라. 취지는 이건데 사실 애들은 해외로 나가면 불법 체류로 좋지 않은 곳에서 일하게 되는 거야. 해외 취업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사인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서에는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비롯해 복지재단에서 알선해줬다는 사실을 누설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조항도 있어. 그리고 만일 이 사실이 알려지면 교수님은 이 모든 게 해외 취업 알선 단체와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라고 할 모양인가 봐. 복지재단의 후원금을 받은 아이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해외로 나가는 걸 막아야 돼. 이건 정말 비겁해. 그간 이 모든 비리를 입막으면서 나도 돈을 받았어. 목돈 쥐어주니까 사실 나도 좋았다. 근데 이러다가는 도가 지나칠 것 같아. 막아야 돼. 말려줘. 나 더는 못하겠다. 교수님 이제 내 말 안 들으셔. 사모님도 돈독에 오르 써서 귀를 열지 않으셔. 네가 교수님 좀 말려줘라. 교수님 말릴 사람은 가족인 너, 교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너밖에 없다. 만약 이대로 가다간 너희 부모님이 쌓은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날리게 될 거야. 내가 교수님을 다시 존경할 수 있게 네가 나서줘.
남편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실장님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당혹스러웠고 충격적이라 갈등했대요.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멈추시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가족이니까 모르는 척 묻고 가야 하나? 양오빠의 사업이 망하면서 친정이 패가망신했을 때 남편의 무표정이 늘어나고 저에 대한 태도가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했던 건 제 착각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저에 대한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괴로워서 점점 웃음을 잃게 되었고 밖으로 나돌면서 술을 마시는 날도 늘었던 거였어요. 또한 남편은 저를 괴롭히는 시부모님 곁에서 저를 떨어뜨려 놓고 본인은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별거를 제안한 거라고 해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같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었잖아. 그러자 남편 말이 당신 범죄자들 혐오하잖아. 내가 그걸 아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니? 그것도 내 부모님이 그런다는 걸. 남편은 결혼 전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더군요. 결혼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친구 중에 한 명이 범죄자 집안에 시집 간다는데 말려야 한다고요. 범죄자 집안이면 결혼했어도 이혼해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서 차마 말을 하지 못했던 거래요. 그래서 남편은 저와의 별거 기간을 두고 해결책이 마련되면 그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래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이혼을 당하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었어요. 양어머니도 알고 가신 거지? 그럼 어떻게 알게 되신 건데? 당신이 유산됐다는 소식 듣고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오셨어. 저는 양어머니와 살게 된 이후에도 처음엔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고민만 하면서 시간만 흘러갔고 결국 양어머니 쪽에서 먼저 남편이랑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눈치를 못 챌 수가 없긴 했죠. 딸이 자기 서방 놔두고 친정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서야 용기를 내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났던 양어머니는 저 몰래 남편에게 이 일을 따지러 찾아갔다고 해요. 윤서방,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딸 지켜주고 아껴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대체 이게 뭔가? 우리 딸이 그 집안에서 그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 몰랐네. 자네는 대체 뭐하고 있었나? 자네가 이러면 대체 우리 딸을 누구한테 맡겨? 나 시한부야. 내가 이제 우리 춘자 보호해줄 수도 없는데 대체 춘자는 누구 믿고 살아가란 말이야. 그러자 남편이 울면서 사실을 고백한 거라고 해요. 자기 집안이 범죄자 집안이 되고 박살나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때가 되면 저에게 직접 얘기할 테니 양어머니는 저에게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그래서 양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은 복지재단에 실장이 준 증거물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쓴 이중장부 복사본, 해외로 빼돌린 돈의 액수와 증거물, 해외 불법 취업 사기당과 주고받은 업무 계약서,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준 돈들, 그리고 연루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찾아낸 자료들을 들고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저를 대신해 복수를 하기 위해 남편은 자료들을 준비했던 거였어요. 아이를 잃은 그 아픔을 보상받으라고 열심히 증거 자료들을 모았다고 해요. 양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시부모님은 경찰에 연행되어 가셨어요. 남편과 저는 함께 시부모님이 경찰에 연행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전현 때문에 재수가 없더라니. 이렇게 되기 전에 전현을 우리 집에서 내쫓아야 했었는데 하면서 반성의 기미라고는 보이지 않더군요. 시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내 자식 모르게 쉬쉬했는데 내 아들이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하네요. 경찰에게 끌려가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우리는 억울해요. 재단 돈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어렵게 사는 한국인을 위한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한 거라고요. 조사해보세요. 그런 정황들이 다 나올 테니.
시어머니의 말을 듣다 못해 경찰이 한마디 하더군요. 조용하세요. 여기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모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진짜라고요. 아유, 억울해라.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네. 당신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고 입증되면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두고 보라고. 시끄러우세요, 아주머니. 조용히 하시고 억울하시면 판사님한테 얘기하세요. 네? 부와 명예를 쥐고 있던 시댁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남편은 상속을 포기하고 시부모님과는 아예 의절을 해버렸어요. 남편은 자기와 이혼을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했지만 시부모님의 저런 행동이 어떻게 남편의 잘못이겠어요. 저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고 얘기를 했죠. 죽으나 사나 남편 옆에 있을 거라고요. 제 말에 남편은 감동을 받은 눈치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부모님이 저지른 범죄가 언론에 알려지는 건 어떻게 막았어.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 사람들 모두가 힘들어질 테니까. 하지만 가까운 지인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한 짓을 알고 있으니 내 주변에서 점점 소문이 퍼져나가 무척 괴로워. 그러니까 미국으로 떠나자. 잊고 살자.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지켜보던 저는 남편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남편은 한국에서도 외국계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외국인 직원들과 많이 소통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 해외 취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여러 차례 해외 취업문을 두드려 다행히 해외 취직에 성공했죠. 남편과 저는 한국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저는 이민 온 이곳에서 사회생활 경험도 쌓을 겸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외국 대학에 들어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편지 한 통을 받았죠. 복지재단에서 일했던 분인데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편지를 보낸다고요. 내용은 이랬어요. 우리 부부 반성하고 있다. 출소하면 같이 살자. 다시는 안 그러마. 받아주렴. 진심이야. 남편은 시부모님의 편지를 받고서 콧방귀를 뀌더군요. 저는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그 후 우리가 사는 미국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시부모님에게서 몇 차례 더 편지가 왔지만 남편과 전 편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시부모님은 아직도 복역 중이세요. 남편과 전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등을 돌리는 게 저는 가장 큰 복수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한 복수는 남편이 부모의 죄를 신고한 거고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 추잡한 일들은 이 편지를 끝으로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출소 후에 저희를 찾아 미국으로 쫓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연들도 다시 편지로 적어 보낼게요. 결혼 후 벌어진 저의 충격적인 일들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